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야당도 반대해서 힘들어 보이는 만큼 일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 보상금부터 당장 협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선대위가 거의 막바지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과거에 패싱당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후보 측의 중진들이 호가호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이죠. 김병민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뉴스 설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지금 여야 각 후보 측이 과거 대선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반면교사는 저건 피해야 된다죠. 알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예. 누군지 있다 써는 거를 좀 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상인 건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 모셔서 직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맡고 있죠. 장경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우리 패널 중에 가장 MG 조합, 민지 세대 조합인데 오늘도 날선 토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전 국민은 철회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 전 국민은 철회고 선별지급, 손실보상금 이건 빨리 협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또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 불을 어떻게 끌지 양동이냐 소방차냐 다툴 수만은 없고 여야 합의되는 부분부터 빨리 실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님한테 청년본부장 맡고 있잖아요. 협의가 좀 된 건가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오랫동안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격적으로 철회했어요. 아무래도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어찌되건 정부가 국민을 강제하는 이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 그리고 전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가 이제 이 철학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편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마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또 국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상임위별로 예결소위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임위 예결소위들이 끝나줘야 또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혹시나 행여나 다른 민생 예산들이 혹시 좌초되거나 또 뭐 중단될까 봐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철회, 전 국민은 철회죠. 이제 어려운 사람은 빨리 많이 주자, 두텁게 주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오늘 결정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옳았고 이재명 후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손실보상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글을 보면 결국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던 배경, 초과 세수가 한 19조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부터 벌써 뉴스가 지금 뜨거워지고 당의 문제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재부 간에 막 갈등들이 일어나서 누가 보면 지금 당정청 혼연일체를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예측했던 돈보다 더 거친 돈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50조 정도가 된다는 건데 예. 그 정도의 돈이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 이재명 후보 등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좀 이게 그러니까 이견은 아니고 팩트는 좀 짚고가고 네. 싶은데요. 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개념적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디딤돌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따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고요. 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에 의한 맞습니다. 보상이 지금 또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잠깐 짚어드린 거고요.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별로 여러 가지 이제 전 국민적인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 명령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 거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혹은 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반박을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는 계속 사실 선배들 지급을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민 대변인이 김병민 대변인이 죄송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월요일에 패널인데 네. 김병민 대변인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이쪽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사실 이제 어차피 이렇게 비난할 건 뻔하니까요. 근데 이제 네. 둘 다 해야 된다. 저는 이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전 국민적인 어떤 재난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단 철학의 차이라서. 이재명 후보 얘기는 저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실 보상만 그동안 먼저 하자.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돼요. 여당의 네.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으로 네. 그동안 야당과의 합의 없이도 얼마든지 법안 처리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쭉 주장이 가능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 있는 여건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하면 생각나는 건 기본소득이고 애당초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대통령 선거 트레이드 마크랑 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토록 정부가 많은 재난지원금을 줬지만 국민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주장해왔던 이 내용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슨 주장했는지 사실 아무 국민도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1, 2차 때는 반대하다가 3차 때는 또 찬성하다가 김종인 대표가 하셨죠. 4차에선 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요. 이 백신 공급도 저희 보고 백신 공급하라 하더니 결국 작년에 했던 말이 독감 백신을 공급하라라고 해서 참 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긴 했는데 이런 이 어떤 여론과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 중에서는 가장 나쁜 정치의 유형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은 앞서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기획재정부 즉 당정이 세게 붙는 모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초과세수가 어떻게 예측치 못했던 초과세수가 19조나 되냐. 그래서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런 것도 사실 좀 부담이 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네. 초과세수 예측치가 뭐 31조에서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초과세수가 더 많이 거치고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렵게 또 나아지시는 분들은 또 나아지는 이런 지금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져서 세금을 더 낸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관련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세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세금 그런가요? 비중에서. 예.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음 주에 꼭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등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초과세수가 거친 건데 우리가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거 보면 꼭 누워서 침뱉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초과 세수가 얼만큼 됐지 예산에 대한 이 실질적인 계획을 짜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고 결국은 예.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당과 정부가
제대로 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면 다른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의혹 한복판에 서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좀 깊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곤란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요거 싶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자, 전 국민은 내가 철회하겠다. 일단 급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빨리 협의하자라고 야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바로 50조 원을 예.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내년 할 것 없이 여기 이재명 후보도 하자고 그러고 올해 국회에서 바로 협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의 초과 세수가 한 19조 정도 19조.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원내에서 이 예산 심의 과정들이 뜨겁게 붙을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돈을 조금씩 줘갖고 결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50조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거친 공격을 했죠.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본 예상 편성냈던 것보다 초과 세원이 나왔던 게 50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해마다 이 예산에 대한 편성 금액이 수십 조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있기 전과 그리고 코로나가 닥치고 났었던 2020년, 2021년의 예산을 고려해 봤을 때 예. 기존 예산들을 두고 초과적으로 거친 세원들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말씀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세수가 거친 만큼 추경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재정 건전성 이유로 추가 세수 편성하면 안 된다, 추경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정당의 대변인께서 어찌되었건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되니 내년에는 본인들이 대통령 되시면 50조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하나 얘기 그러면 드리고 그 작년에 그럼 그 많은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왜 그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은 예. 추경을 하게 되는데 초과 세수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손실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기재부가 제대로 예측을 했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일이 있습니까? 초과 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 거예요. 여기서 정부의 실력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재정 건전성 문제가 여기 나온 거죠. 적자 국채란 말은 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이전에 우리 이제 추경할 때 대한민국의 적자 국채를 기존에 하는 썼던 추경에서 있는 예산에 국채 대해서 발행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어찌되었건 이 갑자기 코로나 위기가 겪으면서 전 세계가 경제 불황, 경제 성장 다 마이너스 7%, 8%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겨우 유일하게 뭐 1, 2% 정도로 이 세계에서 거의 1위로 이스라엘 뭐 가지고 얘기하시던데 세계 1위의 어떤 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추가세수 언제 거칩니까? 그러다 올해를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국채 발행을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 있다 이런 제가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논의가 어쨌든 양쪽 여당 후보의 선대위에서 본부장 맡고 계신 분, 야당 선대위에 수석 대변인 다음 대변인, 지금 야당 선대위에 지금 다른 사람도 없잖아요. 거의 초핵심. 극소수 인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선대위가 아직 다 그러니까 구성이 안 그건 됐으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빙산이 조금 보이는 거고요. 그 더 많은 분들이 다 대기하고 초핵심 계십니다. 두 명이 계시니까 여기서 뭐 핵심은 아니지만. 서로 논의할 건 논의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뭐 거가는 아닌데 일단 두 분이서 협의할 수 있는 거는 네. 물론 가서 또 얘기는 해야 되지만요. 어차피 내년 50조는 어떻게든 마련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잖아요. 예,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하겠다면 지금 아까 말씀은 내년에 한 번에 쓰고 한 번에 확 줘야 된다. 어려운 거 도우려면 찔끔찔끔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좀 무리해서라도 뭐 10여 조를 먼저 선별 지급을 좀 두텁게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한 30조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쓰는 것들을 이제 네. 고민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원내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네. 아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네.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얘기했던 게 또 지역화폐 얘기를 해요. 예, 네. 지역 화폐도 하자 뭐 이렇게 예, 이런 얘기했죠. 얘기를 해서 모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실질적인 보상에 돈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넣고 또 딴 것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아무튼 근데 손실보상을 세게 이번에 주자. 여기는 이제 충분히 동의한다는 여기는 거죠?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 쉽게 다만 되겠네요. 디테일에 대한 전혀요. 절차에 왜냐하면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차를 제외하고 2, 3차, 4차 모두가 다 이 선별적 지원을 했습니다. 1차만 전국민 지원이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텁게 어려운 곳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건 2, 3, 4차 때 다 이렇게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지원을 안 하다가 이제서야 막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면한 것처럼 얘기하신 건 대단히 여론을 호도하는 바로 거다. 얼마 전까지 88%에 관해서 전 국민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 조치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 법이 있죠.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충분히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과 방식은 네. 논의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는 걸로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다라고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윤석열 네.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손실보상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은 더 두텁게 주자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셨어요. 원내대표님 제가 속기록 다음 주에 다 갖다 드릴게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부터 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저희가 소급 적용하자 했고 소급 적용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했죠. 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당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국민의힘 당 의원님도 다 그렇게 그렇지 얘기하셨는데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윤석열 SNS에 제가 윤석열 공개하겠습니다. 후보의 50조 공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네, 지금 다행이네요.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집중 지원하자는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법은 있고 주긴 주는데 그만큼의 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무튼 뭐 공약입니다. 저희가 이제 1인당 뭐 25만 원 정도, 20조 정도 세원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뭐 저는 좋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50조를 드려서라도 더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그 약속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자는 쪽으로는 일단 모여 있으니까 원내로 좀 가면 속도를 입장이 다를까요? 속도를 당대표와 보고요. 원내도 다르고 대선 좀- 후보도 다르고 어디에 입장을 맞춰야 좀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시죠, 뭐 국민의힘.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꼭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 꼭 지켜보실 겁니다, 국민의힘. 네. 그러면 이제 정부민 대변인 같은 재난지원금 분들이 관련 얘기는 원내 들어오셨으면 예, 좋겠네요. 예. 좀 들어가실 그러니까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내는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이 서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당선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윤석열 후보께서 공천 주시죠. 지역이 어디시죠? 3월에. 저는 서울 광진 갑지역입니다. 아, 광진까지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또 갑까지 알겠습니다. 광진갑인데 이제 들어오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3월 재보궐 해서 알아서. 네. 아 종로로 나가시나요? 뭐 종로로 이준석 대표와 경선하시나요? 대통령 선거에 지금 집중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종로도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도 나가실 수가 있겠네요. 무슨 사실. 말씀입니까? 지금 대변인 역할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선거 얼굴이 3월 9일이고요. 상당히 빨개진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3월 9일에 뭐 나온 것도 없고 얘기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불출마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거예요? 불출마는 의지가 있어야 불출마라는 거지. 일단 네. 저도 불출마.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지난 7월 유력 야권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의 대표가 빠진 입당시기 논란이었죠. 당시에 아쉽다라고 하고 지나갔던 이 대표, 오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요즘 사무총장 인선이나 선대 구성 과정에서 대표 패싱이 있냐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해놓고 굳이 입당 때를 다시 언급한 거죠. 자, 그러면서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두고 중진들이 대표를 패싱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묻자 사자성어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걸 저희가 정확하게 호가호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번에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호가호비라는 말로 파리떼와 하이에나를 또 겨냥한 겁니다. 패싱은 없다는 두 사람. 패싱 이야기는 정말 아니땐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패싱. 여기서 애는 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계속돼서 사실은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당원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계속 목소리를 본인 얘기를 어쨌든 다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후보에게 다 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그러면 다 내 말에 복종해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일단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로 제가 판례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윤석열은 이준석을 내모했다로 했습니다. 네. 너무 적어요, 쉬운. 지금? 예, 지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두 글자니까 먼저 빠르네요. 네. 윤석열은 이준석을 질투했다. 이것도 네.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2030으로부터 워낙 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에 비해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당 과정부터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정말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던 그 당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 행사 과정에서 이 당대표의 당대표와 당 행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당의 행사보단 본인 행사를 위주로 하셨고요. 이번에 사무총장 내정 과정에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얼만큼 소위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당권에 대해서는 당권은 4가지입니다. 인사권, 예산권, 결정권, 공천권. 예. 그 당권 중에 최소한 이번에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와 예산,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얼만큼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준석 대표로부터 모든 당권을 빼앗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전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저는 깐부로 생각했다? 하고 있다? ING로 했습니다. 했다는 이걸 또 합치면 했었다. 했다잉. 과거형처럼 비칠 것 했다잉. 같아서. 깐부라는 게 원래 구슬도 딱지도 서로 나눠 쓰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마음 내 마음 다 똑같다 생각하는 게 깐부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늘 깐부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하는 데 최고위원회 제가 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다 만장일치로 딱 정리가 됐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깐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 네. 강지영 아나운서 소개했지만 뭐 입당할 땐 패싱하긴 했죠. 라고는 했습니다. 일하긴보단요. 네. 본인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본인 얘기. 패싱 하셨잖아요. 그 홍준표 후보도 패싱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패싱이라는 건 아무 논의 없이 들어오는 게 패싱인데 통보죠. 네. 당에 들어오기 전에 맥주 회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교환했고 그 주에만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만나기도 맥주 하고 회동하면서 했을 텐데요. 정확히 네. 8월 말까지 입당하시라. 그때 대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셨고 예. 희한하게 우리 또 안 그러면 또 우리 김병민 대변인처럼 해당 행위자들 다 징계하겠다, 출당 조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 7월 말에 입당할 때 저희는 8월 초에 있었던 장모 재판 전에 입당할 거라고 보긴 했어요. 장모가 유죄 나올 것으로 대단히 징역 3년 나오셨잖아요. 요양병원 급여 뭐 여러 가지 거기를 또 불법 너무 수급이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가지고 여기서 또 반박을 해야 7월 되니까. 말에 이제 네. 아무튼 입당하셨는데 그때 당 대표가 호남 일정을 가고 있을 때 하루 전만 알려주셨어도 호남 일정 취소했다 이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네. 이준석 대표를 만약 진짜 패싱하려면 당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건 버스는 정해진 시각에 출발한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출발할 때까지 윤석열 밖에 있는 후보가 당에 들어오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약속했던 애들을 지키게 된 거죠. 정시 출발을 가능하게 한 거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의견이 분분했던 때에 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그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격적인 결단했던 것이고 또 추가로 소통을 쭉 해왔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패싱이란 알려주시지. 말을 왜 그러니까 네, 당일날 통보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서운하죠. 두 분 사실 다 이준석 대표랑도 친하죠. 제가 알기로는 김병민 대변인 별로 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친한데 네. 김병민 아니, 제가 뭐 약간 친하다고 할 수 뇌피셜적 주장 없지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병민 대변인은 친했다잉. 네 맞습니다. 좀 네. 약간 디스를 몇 번 약간 하시더라고요. 과거 완료요. 아니, 아닙니다. 원래 진짜 이 깐부는 서로 이제 좋은 것들, 나쁜 것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때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서 오늘 정확히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교 사무총장을 본인은 계속 있고 싶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중진들이 한기호 전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스스로 먼저 물러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호가호위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무슨 일이 그런가요? 이준석 있는지.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또 본인을 위해서 일해준 사무총장을 본인 손으로 내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도 이 한기호 사무총장 의원실을 찾아가셨겠죠. 그래서 뭐 설득하면서 본인이 좀 내려와라. 굳이 거기 직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싫었던 한기호 사무총장이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수긍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선거 때는 당이 후보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도 당도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후보 이제 중심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실질적인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두 예.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목적을 아니, 표준국가 깐부인데 왜 대사정에서 정권을 뺏어오세요? 근데 우리가 깐부. 민주당이랑 깐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아니, 한기호 사무총장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선되도록 만들어야 정권을 획득하고 그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을 펼치는 게 정당의 목적 그래서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충분히 받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네. 당도 함께 소통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찌됐건 오늘 이준석 당에 당대표와- 네.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당에 있는 인선 과정에서 한 마디 두 마디씩 거들었을 텐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당연히 그 전에 말씀입니다. 얼마나 군기를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되건 사무총장을 날릴 수 있는 지금 현재 권세와 위세인데 어느 누가 그 날리는 게 자리에서 아니라요.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한기호 시작하면 보세요. 사무총장은 예. 그러면은 대선 승리를 일단- 위한 아니, 걸림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래요. 이제 얼마 전에 왜 바꾸신 건지. 양정철 원장이 지금 민주당 성대 엉망진창이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선대위를 막 바꿔요. 네. 그럼 양정철 원장이 무소불위에 걸려갖고 막 다 바꾸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인사들로 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가는 거는 정당의 매우 기초적인 일이죠. 예. 일단 뭐 민주당과는 깐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는 말은 민주당이랑 당연한 깐부가 거죠. 아니죠. 좀 네. 정리를 해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우리 둘은 깐부는 김병민 저를 당선을 응원할 정도의 깐부긴 합니다. 두 분이 깐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오래되셨죠, 말씀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일단 들면 현재는 좀 깐죽대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경선 끝나고 나서 경선 후유증을 가장 줄이는 방식은 후보 간의 만남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전에 먼저 김종인 이름이 나왔거든요. 예. 두 분은 사실 섞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김종인 대표와 사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이 소위 이 윤석열 후보 간에 소위 합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둘의 니즈가 맞았을 텐데 분명한 건 윤석열 후보는 차에 타라 했을 거고 김종인 대표는 차 키를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건 이 선대위원장, 소위 좋네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선대위를 끌고 가는 이 키맨 아니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다면.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에 그러면 의중을 파악해서 사무총장을 인선하셔야지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 전에 사무총장 인선한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아마도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무총장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마음대로 두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이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온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건데 예. 아직 저희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애쓰시네요. 정말. 1차 구성이 안 되고 요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가 일단 이준석 대표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할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을 막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 컨셉이 잘 잡혀야지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반문 집합소까지 돼버리면은 예. 저는 이거는 또 다른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뭐 정체성이나 이런 것보다 다 모여 이게 과연 맞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해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통합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통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 안에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김한길 의원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접촉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난 어제 거는 만났다고 만난 들었는데? 건 맞지만 네. 선대위를 위한 접촉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밥 먹으러 만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대위 그 짠하고 출범할 때까지는 다 비공개니까. 네. 무튼 중요한 건 저는 민주당이 밝힐 수는 대단히 없겠지만 놀랐을 그냥 것 가서 같다는 생각이 그쪽 들어요. 동네 커피가 맛있어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하면 중원에서 얼만큼 더 중도층의 마음을 당겨오는가가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게 당내의 원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외연 확장을 위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대선이나 그 당시 선거를 보면 어떻게든 밖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게 노력을 하잖아요. 예. 김한길 의원 같은 분 혹은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많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있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합류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겠죠. 일단 그런 뭐 측면- 윤석열 후보 측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컨셉이 있지 않으면 좋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사람 한 얘기를 명을 것 두고 같습니다.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짧게 뭐 코멘트를 여기다 차에 해주시면 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택하시고 아마 김한길 전 대표가 이야기 나오는 건 아마 안철수 후보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관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국,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온전히 선대위를 꾸리거나 혹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심어두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예. 요것도 하나 또 여쭤볼 게 네. 많네요. 선대 일단 좀 전- 민주당 전가요? 선대위도 잠깐 네. 있습니다. 선대인데 어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안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오늘 윤 후보 만나셨거나 만나세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누구랑 오늘 저녁에 간판을 보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나 여기 있었는데 또 어디 만나?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고. 선대위 합의안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신 거 맞어요?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직 확인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오늘 일 예. 일단 뭐 네. 화기애애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뭐 만날 시간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저녁에 만났나요? 저 공간이 어디냐면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예. 위원장님 사무실이죠. 사무실이죠. 네. 저 전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경에 완전 비공개로 회동했기 때문에 저희 쪽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네. 오후 3시쯤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했었거든요. 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깐부로 생각한다. 어,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죠. 어. 깐부로 생각하니까. 만났다고 전- 윤석열 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우리 캠프 선대위에서는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만났다 내용들을 아주 드라이하게 정리한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은 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 비공개로 만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먼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 방에 계속 있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방에 계속 있었는데 방에 찾아가서 만난 건가요? 아니 오전에 방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잠깐 다시 방에 나갔다가? 왔으니까 네, 그렇게 애둘러서 이 비공개 만남에 대한 걸 좀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네.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그럼요.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없다. 이 제가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이랑 비공개로 만납니다. 약속을 다 해놨어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자님들이 물어서 장경태 만났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장경태 의원 만났을 때 기자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없죠.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분이 만나든 말든. 네. 원래 친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두고 혹시 뭐가 의견 일치가 잘 안 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만남이 화기애애했고 꽤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윗사람이라고 느껴졌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발언의 순서를 조율할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오후의 미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사실 정가의 분분한 해석 아니겠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있는 결과를 지켜보면 과연 예. 어떤 게 진실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저자놓고 아까 영상을 이제 저희 최수현 기자가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얘기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 한 명이 간다고 뭐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그게 해요. 제가 아까 네. 말했던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과거의 국민통합을 위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민통합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뭘 만들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끌어내면서 호남과의 동행으로 진짜 통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콕콕 심어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얘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잠깐 네. 해볼게요. 민주당도 네.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열린민주당이죠. 네.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 2003년에 네, 처음 열린민주당과의 네. 합당을
이제 뭐 전격적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측 협상 대표가 우상호 의원인데요. 우상호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정책 노선, 그다음에 이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로 다른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통합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 양당 구성원들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 일부에서 근데 그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경한 쪽이어서 선거는 중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더 극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합당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열린민주당의 진보성과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벤다이그램상 뭐 소위 소속 집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뭐 열린민주당이 온다고 해서 혹은 합당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진보적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예. 어찌되었건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뭐 작게는 정책적 연대에서 크게는 합당까지 논의를 아마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책적 연대부터 합당까지 열어놨다는 건 그냥 정책적 연대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제 아마 그래도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겠죠. 합당인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이 즐겨 쓴 말이 있습니다. 예.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정치가.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도 같이 쭉 쓰는 게 결국은 정당이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합당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왼쪽 운동장만 쓰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들거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국민께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과거 흑석동에 있었던 이미지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민주당이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 예. 그리고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깊게 인연이 돼 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또 촉발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열린민주당과 만약 합당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거는 과연 민주당이 어떤 대선 전략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 측은 땡큐다 이건가요? 뭐 상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이득을 도모하는 게 국민의힘의 모습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책 교과서 얘기 같은 이제 늘 항상 얘기를 이렇기 예. 때문에 정말 여당 되면 정말 아니 고생하실 두 분이 텐데. 술 드실 때도 그 김병민 대변인 좀 이러시나요? 약간 저는 로봇 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계속 사석에서도 그렇게 녹음기 틀어놔서 그러니까 사석에서 원론적인 그렇진 않은데 사석에서는 안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사석처럼 해주세요. 전두환 씨를 이 찬양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입장인 것처럼 김진태 지금 전 의원님도 그 국민의힘에서 특정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이 5.18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서 뭐 사과는 걔한테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진정한 사과를 하셨다면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거취부터 먼저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은 얘기 이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진태 의원 그래요. 얘기 어떻게 듣고 김진태 싶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좀 맡고 계신가요? 모르셨어요? 제가 뭐 확인이 잘 안 중요하신 됐어서. 단장님이신데 네. 예, 예전에 당에서 제가 알기로 뭐 검증 네. TF 같은 거를 뭐 맡고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말씀을 네. 드렸던 건 그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에 운동장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왼쪽에 운동장을 쓰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진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오랜 대변인을 했던 유정필 전 구청장 이런 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폭넓게 운동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만약 왼쪽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운동장을 넓게 쓰면 제가 그런 지적을 안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른발로 공격하는 분들이나 수비하는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더 왼쪽을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있나요? 그거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광주에서 예전에 민심은 김진태 전 의원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당시 이제 5.18 관련 망언은 공청회 장소를 주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김순례 축하 최고위원과 환영 뭐 이정명 전 영상으로 의원이 했었거든요. 뭐 괴물 집단, 뭐 환영 공주 영상을 부실들이, 발언에 네. 문제가 있었고요. 운동장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광주 민심인데 김진태 의원과 아마 김순례 의원이 조금 다른 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치권에 있었던 말들을 두 분 맹렬한 이 MG 정치인 두 분의 입으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은 아나운서가 썰픽 모아봤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39년 전 수험표입니다. 수능을 맞이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39년 전, 그러니까 1982년도 자신의 대입 학력고사 수험표인데요. 사진을 본 당시는 공부의 신축복을 받았다. 24시간 수험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수능 전 과목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 후보 수험표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받아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진중권 전 교수를 받아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얼마 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진 전 교수를 보수 논객으로 규정한 바 있었죠. 당사자인 진 전 교수 전 대변인 글에 이거 실화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리 보시죠. 또 틀리면 좌회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연일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어제 안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은 불법이고 네. 초보 운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년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무사고 운전. 네. 그래서 대한민국호를 모범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네, 음주운전은 불법이고 초보 운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싱크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범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를 음주운전, 윤석열 후보를 초보 운전으로 지칭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사이로 오갔던 안 대표의 행적을 두고 또 수틀리면 좌회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강정화 아나운서가 오늘 정치권에 눈여겨볼 만한 3가지 썰을 소개를 해줬는데 먼저 하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39년 전 수험표를 고르고 싶은데요. 예. 이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소년공으로 살아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거쳐서 또 이 소년공 시절에 다친 또 후유증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지금 뭐 화면에 수험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공부를 해서 또 이 82년도에 중앙대 법대에 합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던 그분이 어찌되었건 정말 이 서민과 어려운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세상, 바로 공정 세상 만드는 후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수험표에 밑에 달았던 얘기가 공부의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 사진을 본 분들은 그런 얘기가 눈에 띄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이렇게 약간 부담도 될 듯한 그런 표정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니까. 물론 이제 검정고시였기 때문에 당시 머리가 좀 길었고요. 예, 뭐 수험생들이 이제 본 수험생들의 효과가 있었는지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의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내용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했던 SNS 중에 제일 재밌었고 또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던 사실 눈길을 끄는 SNS입니다. 눈길을 끄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살짝 다루는데 윤석열 후보가 나는 구수했다, 마음 안다. 근데 저도 그게 근데 잠깐 걸리는 게 구수한 사람이 응원하는 게 과연 위로가 될까? 근데 그리고 아무나 구수 못합니다. 사법고시를 저도 신림동에서 2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좀 어렵게 살았는데 이 구수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년에 학원비와 뭐 고시원비나 뭐 등등 해서 뭐 고시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보신 적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학원비와 고시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뭐 정청래 되겠습니까? 의원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구수 못한다. 저는 한 2번 뭐. 저는 덕담하는 시간인 줄 알고 덕담을 다시 좀 취소하겠습니다. 덕담하는 건데. 뭐 그래도 합격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간만에 두 분 다 구수도 재밌어요. 일단 재밌는 표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자신의 상처를 얘기해서 뭐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다. 나도 살아. 다들 좋아라 해요. 이렇게 번듯하게 사시는데요. 속을 보면 또 아닙니다. 네. 우리 부인이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썰핑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2위 진중권 전 교수를 받아주세요. 전용기 뭐 대변인 이런 걸 그랬는데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중권 교수를 사실상 보수 논객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규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 기준점들을 설정하면서 운동장 넓게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군대에서도 사격하기 전에 이제 0점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준을 해서 중도의 기준, 보수의 기준을 진중권 교수를 보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진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진중권 교수를 운동장을. 보수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본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의 폭을 확 줄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진중권 교수의 비판이 굉장히 매섭고 뼈아플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힘 보수 논객으로 규정하게 되는 건 결국 민주당에게 돌고 돌아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보면 진중권 교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병민 대변인의 전략이 사실 좀 맞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입당은 자유시니까요. 그건 진 교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 평론가시고 또 여러 가지 논객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편파적이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당까지는 좀 과한 얘기 같고요. 예. 어찌되었건 진 교수님께서 제발 좀 과거에 그 진보신당 시절 아직도 저는 칼라TV 진행하셨던 게 생생한데 2009년에 칼라TV 아마 하셨었거든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잘. 항상 보수 쪽에만 계셔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돌아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진 교수는 사실 뭐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거는 저도 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쌍특검의 물귀신 물음표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 도입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곧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어쨌든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오늘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면 자, 이 특검 그러면 가는 겁니까? 언제쯤? 제가 알기로 그 구속 만기일이 조만간 22일인가요? 조만간이잖아요. 뭐 기소가 되면서 잠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으면 그 뒤에 바로 특검 논의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근처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이과장이 수사했을 때 불기소됐던 소위 무혐의 처리 났던 대장동 PF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있어서 신기하게도 어찌되었건 무죄가 났는데 2015년에 다른 검사가 하니까 또 유죄가 나고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검사는 그때 수사를 하지 못했는지 무능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찌되었건 이 다음에 유죄가 나고요. 이후에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일단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그거 뒤에 또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저희는 늘 공평하게 준비합니다.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이외 대장동 PF에 대해서 왜 무죄가 났는지 이 부분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특히나 이 법꾸라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 포함해도 본인이 무죄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부산저축은행에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1호 또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이 김만배 씨의 누이가 어떻게 부친의 집까지 사게 됐는지 이게 혹시나 뇌물이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은지 포함해서 특검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함해야 합니까? 해야죠. 네, 그거는 그러면 이건 조건부. 어찌됐건 대장동의 뿌리까지 다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대장동 특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PF 부실 대출. 이 부분까지 실제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으니까. 이 700억짜리 용인 PF, 400억짜리 순천 PF도 다 조사했는데 1,800억짜리 대장동 PF는 무혐의로 풀어주거든요. 일단 뭐 조건부랍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죠? 예. 특검 받으면 돼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까 법꾸라지 표현을 쓰셨는데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법꾸라지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불필요한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서 특검을 회피해 오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은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요구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 읽고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장동의 늪에 갇혀서 지금 지주의 정치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아마 민주당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대로 가서 계속 특검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투표로 오히려 결정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 좀 늦게 가서 뒤늦게 협상하다가 한 12월, 1월 정도에 특검 시작하면 어차피 그 결과는 대선 뒤에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전략을 짤지 모르겠고 두 번째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물타기 하는 물귀신 작전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특검하자라고 강력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은 사실 범죄 혐의도 특정 안 되는데 왜 하냐 물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련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 간다는 거는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 뭐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해라. 어떤 조건이라도 만약에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안 하고 왜 놔뒀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특검도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이게 정확한 진위를 윤 후보에게 제가 잘 정확히 딱 잡지를 못하겠는데 워딩이 특검 취지에 안 맞고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하려면 해라. 어떤 조건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뒤에 이건 뭐 물타기고 또 두 가지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냥 받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규명을 해야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처음에 고발사주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특검하자고 하니까 이 조건이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원한다면 해라. 부산저축은행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특정됐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족 문제까지 1년 몇 개월째 검찰이 탈탈 털고 있지만 무엇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그만뒀겠냐. 범죄 혐의가 특정 안 된 내용을 특검하는 일은 전례가 없지만 그래도 좋다. 대신 일단 방점은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래도 좋답니다. 대장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진실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 대신 이것저것 다 넓혀갖고 수사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일단 특검도 특검이지만 25일에 있을 방송기자클럽 먼저 토론회 두 후보 간의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방송기자 토론회 왜 갑자기 취소하신 거예요? 토론에 나오셔서 원래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찌됐건 방송기자클럽과 저는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5일 날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이재명 후보는 어찌됐건 이 경기도 국감에서 이 하루 종일 저도 행안위와 저도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대장부동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맹탕 국감에 이 허위 돈다발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되었건 특검도 차차 이제 아마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이런 방송 토론도 제발 좀 숨지 마시고 나오시라 국민 앞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토론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 토론 등 얘기하면서 조금 그 내용 회피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회피는 아니고요. 이 안철수 후보는 끝장 토론하자고 얘기했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와 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데 굳이 왜 합니까? 지금 지지율 양당 격차가 후보도 상당한데요. 아니고요.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무소속 후보였고요. 어찌됐건 이 원내 1, 2당의 후보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이 방송 토론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이 지지율이 특정되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론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문제 한복판에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간과 때와 기회가 되면 국민 앞에 충분하게 많은 여러 모습들을 보여줄 방송국을 겁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김명민 대변인하고도 같이 여러 가 다니지만 온갖 방송국에서 하는 소리가 왜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이렇게 섭외가 안 되냐, 방송 출연 왜 이렇게 안 하시냐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계세요. 저희도 섭외 좀 해주세요. JTBC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뉴스룸엔 나왔는데 알면서 왜 이렇게 알면서 모른 척하세요? 김홍현 같아요,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네. 제가 사실 인터뷰를 좀 탈탈 터는 스타일인데 중요한 탈탈 건 털려봐야. 매일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백브리핑처럼. 기자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원고 없이 즉석으로 답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백브리핑을 회피하셔서 국민과의 대화를 좀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유승민 후보를 상당히 세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많은 좋더라고요. 분들이 유승민 후보의 진면목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5일 방송 토론 꼭 나와주세요. 근데 합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방송기자 클럽에서 요청한 사안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애쓰실 것 같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능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집에 계시지 않을 것 같지만 뉴스 썰기는 그래도 계속됩니다. 이성재 뉴스 썰기 첫 번째 썰 주제 뭘까요?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제가 2012년 지는 선거와 2017년 이기는 선거를 관찰해 보면 양 선거에서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질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의도에 다 있습니다. 이길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가 있습니다. 자, 질 때와 이길 때,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가 아니라 질 때와 이길 때의 차이. 질 때와 이길 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가 좀처럼 좀 잘 안 굴러간다. 그런 위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참고로 그 민주당 지난 10년간 2번 대선 치렀는데 후보가 모두 같은 사람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네. 자, 12년 대선에서는 졌고 17년 대선에서는 이겼어요. 1승 1패였는데 그 두 번 다 핵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윤건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공인, 그러니까 자는 잘 모르겠지만 타공인 친문의 핵심 의원이긴 한데 자, 이번 선거 과연 지난 두 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 고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다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긴 선거 2017년 대선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졌었던 그 당시 2012년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선대위 구성을 놓고 좀 많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한번 2012년 대선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2년 대선 당시에 자,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 선대위의 직책을 맡아달라.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진영을 갖춘 문재인 캠프 팀워크가 문제가 된다. 공동선대위원장 10명이나 된다. 자, 메모드급 용광로 선대위의 팀워크가 취약하다.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날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만 지우면 뭐 지금 기사라고 해도 크게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굉장히 기사 제목에 그런 뉘앙스란 것들이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했던 건 사실 선대위 구성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들이 좀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상 2012년 대선의 패인으로서 제목되는 거는 그 문재인 안철수 이른바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단일화 지상주의가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건 이후에도 많은 그 객관적인 분석에서 나왔던 사실이긴 합니다. 네. 참고로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다 승인이 되지만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그 똑같은 이유들이 다 패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다만 2012년 대선과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선대위 구성 같은 거를 놓고 조금 비슷한 위기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 거죠. 당장 어제였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쪽. 자, 국민의힘과는 너무 대비가 된다.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한가한 분위기는 참패했던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양정철 전 위원장 역시 친노의 핵심인데 오히려 두 번 다 선거를 뛰었었죠. 근데 오히려 12년 졌을 때보다 2007년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500만 표 이상의 완전 참패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 심각한 거겠죠. 두 명이 어쨌든 친문이라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 선대위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지율 일단 우위를 점한 윤석열 선대위에선 또 다른 또 정반대 고민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많이 해이해졌다. 그러다가는 2012년 대선판처럼 된다라고 경계가 나오는 반면 자, 그렇다면 윤 후보 측에서는 똑같이 너무 해이해졌다. 자, 이러다가는 2002년 대선처럼 된다라는 경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조만간 선대위 합류가 예정이 된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 윤석열 후보 이회창 대선 때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회창 대선이 언제냐? 2002년 대선이잖아요. 자, 2002년 대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90% 이상 생각했지만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죠. 그래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뭐 아시겠지만 11월 중순부터 노무현 후보가 3등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 기세를 몰아 11월 말부터 역전을 하고 12월 중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네.
2002년 대선은 유명 야구의 명언처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보여준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도 분위기를 더 다잡자, 더 이 분위기를 가져가자라는 내부 단속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회창 후보 그 시절 되돌아보면 1년 중에 11개월을 이기다가 마지막 12월 한 달을 져서 대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뭐 야구 얘기하셔서 또 생각나는데 야구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야구 계속 이길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본선 당일날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이준석 대표도 지금은 해이해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당 전반에 다소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모든 낮은 자세로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선대위가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뭐 메머드급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직면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더 도드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대선이 이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쨌든 앞서든 뒤지든 큰 미가 없으니까 여야에서 모두 각성하고 서로를 보면서 긴장하자. 이렇게 반면교사 삼는 모습 알겠습니다. 좀 더 그 텐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초과 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홍남기의 악성구. 사실 제가 야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야구 용어가 오늘 많이 대본에 있더라고요. 참고로 오늘이 한국 시리즈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날이어서 혹시나 몰라서 한번 준비를 좀. 그런 본인의 팬심을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팬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아를 응원합니다. 어쨌든 홍 경제부총리가 악송구를 했다는 거 어쨌든 초과 세수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7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무려 31조 원 정도가 더 거쳤다. 작년에 예산안을 짤 때 그 기준보다 31조가 더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말고도 19조가 더 거쳤어요. 다 합치면은 50조. 지난해 예산안에 비해서 약 50조 정도가 더 거쳤다라니까 오차율이 1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너무 틀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도 그동안 수차례 미안하다, 송구하다고 표현을 해왔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등으로 상당히 경기의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 거기다가 또 하반기에 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화랑되면서 세금이 좀 많이 거쳤다. 그다음에 국회 같은 데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만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또 해명도 하고는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책임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자, 세수 오차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핵심 부서입니다. 뭐 돈을 더 거둘 수 있는데 수십조 원 차이가 날 정도면 애초에 예산 계획을 잘못 짰다는 비판을 사실 피하긴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충격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의 비판의 초점은 뭐냐면 바로 하반기에 더 거친 그 19조 원 때문입니다. 19조 원. 최근에 또 홍남기 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19조 원 여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최근 한 열흘 사이에 맨 처음에는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얘기했다가 10조 원 되다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어지죠. 네. 그러다가 또 바로 최근에는 19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10조와 19조는 상당히 큰데 큰 차이죠. 이게 뭐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혹시 돈이 없다고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너스 월급을 받았는데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들켜버린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홍남기 부총리는 그거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자, 세수 오차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지만 어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고의성으로 언급한 건 유감이다. 문맥상 하지만이라는 게 좀 생략이 돼 있는 걸로 보이죠. 고의성을 언급한 건 어쨌든 유감이다. 좀 섭섭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구하다 보다는 여당을 향한 유감에 힘이 더 실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악송구라고 키워드를 꼽으신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송구스럽다. 문맥상 하지만 유감이다. 유감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아마 수능에서도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어제 이 발언을 할 때 기자들한테 카메라를 꺼달라고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작정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송구스럽다라는 표현도 정말 송구스러운 건지 조금 그 표현의 내용도 모호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런데 저희가 또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다시 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과 거리가 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면 명확하게 죄송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송구스럽다는 단어 자체에 사죄나 죄송의 뜻이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무려 4년 전인데 이땐 조금 더 사정으로 좀 비슷한. 그러네, 좀 더 젊었네요. 네, 하정우 닮았다고요? 예. 인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서두라 수고했습니다. 수험생들도 이성대 기자도 수고한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수능이 있었던 오늘,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졌다는 거겠죠.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대비 상황이 나아진 건지 갸우뚱해집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최다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더 비상인데요.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셔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지난 11월 1일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늘어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10월에도 확진자가 꽤 일정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영향은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만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을 한 정도인데 확진자 수에 비해서 중환자, 위중증 환자 수가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이 저하되면서 돌파 감염이 고령자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위중증자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엔 좀 선생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네, 있나요? 확진자 수 증가는 우리가 예측한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확진자 대비 중증자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 체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부분이 어쨌든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지금 500명, 연일 500명을 넘고 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수도권은 사실은 4차 대유행 때도 일정 부분 항상 차 있었습니다. 그 누적된 확진자의 위드 코로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위중증자도 단체 감염이 나오지만 60대 이상의 일반 고령자분들이 면역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증자가 늘어난 거죠. 물론 비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이 대부분 확진자와 중증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분리해서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지금까지 나온 그 그래프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거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522명이었는데 506명으로 어제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사실 숫자가 좀 줄기도 했는데 이건 좀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봐야 되나요? 사망자가 29명이 나왔죠. 사망자가 줄 만큼 위중증자 같이 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사망자와 위중증자 같이 늘고 있어요. 그 말은 위중증자로 가게 되면 고령자는 대부분이 사망 쪽에 훨씬 가깝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초기의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의료진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사실 전 줄었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령층 위주로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건데 위중증에서 봤을 땐. 근데 방역 당국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뭐 7천 명대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예상을 했던 거 아닐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7천 명, 1만 명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이 거의 8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고령자들은 대부분 면역이 있어서 돌파가 되더라도 중증으로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돌파가 되면 이런 분들은 중증자로 가는 비율이 80대는 80% 되고 사망자가 80대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미리 몰랐던 그런 문제도 있고 네.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더 초기에 검사를 좀 자주 하고 이런 부스터샷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약했던 점, 그리고 요양병원을 확대를 했다가 확진자가 줄면서 또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안 돼서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중증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 확진자가 느니까 이분들이 고령자를 감염시켜서 60대 이상의 어떤 일반 고령자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지표를 공개하면서 현재 상황이 아직 비상계획,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거든요. 또 다시 강화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네. 어떻게 가도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험 지표가 이제 의료 방역 체계가 지표줄지, 그다음에 발생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제 예방 접종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3개 영역에서 우리가 중요한 5개, 뭐 위중증자 비율이라든지 60세 이상의 비율이라든지 예방 접종률, 추가 부스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 것이고 그것이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은 최소한의 지금이라도 일부 방역 강화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를 재정비할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강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언급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동량을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역 강화가 되면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가 분명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 스스로 이동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명령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대해서 전담병원을 중소병원을 이용해서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재택치료에 가시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돌파가 되면 중증자로 가시면서 바로 중환자로 변해버리세요. 전담병원 이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전담병원에 처음부터 입원을 하게 되면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통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담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확진자를 봐도 사실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돌파 감염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4, 5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방역당국에서 내놨습니다. 네. 부스터샷. 아직 사실 백신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는지는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부스터샷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에는 부스터샷 한 2.6%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자, 고위험군에만 접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이 사실 9월, 10월에 많이 되면서 확산세가 좀 꺾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신 접종은 한 달까지가 굉장히 예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부터 돌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 추가 접종 후에 한 달 만에 2명이 나왔었죠. 네, 그 말은 한 달 이후부터는 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스터를 모든 국민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고위험군이 맞아서 중앙체를 올려서 그분들이 돌파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점이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개인 방역을 통해서 2차 접종 완료 후에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 외국 사례에서 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기사이긴 했지만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또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혹은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 거기다 또 이제 부스터샷 또 맞아야 되나?
또 맞았는데 또 돌파 감염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은 위중증, 입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코로나19 예방법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수능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수시도 남아있고 고위험 시설은 가능한 자제를 해주시고 본인이 감염이 되면 집에 계신 부모님이 감염이 되고 그분들은 중증자로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연말 연시 회식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이 코로나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강화하시진 않더라도 개인이 알아서 좀 모임도 좀 자제하고 확산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